예, 지금부터 2017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엄 첫 번째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스 2015 평가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취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차례에 나와 있는 또는 리플렛을 보시면 기존 강연에서부터 주제 발표 4까지 공통으로 들어있는 용어 또는 단어를 찾으라 그러면 당연히 평가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영어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assessment,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진짜 평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입니다. 네. 가슴이 떨리기도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항상 우리 평가 앞에 약해지는 게 우리 기본적인 인간의 습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요. 오늘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많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과 끼 그리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 방식이 혁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이 소중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같이 가져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여해 주신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발표를 해 주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상경아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에 참여해 주실 두 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고용철 장학관님, 과학전공입니다. 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문영봉 장학관님이십니다. 수학 전공이시죠? 예. 오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1시간 정도인데요. 다행히 아까 기조 강연이 좀 빨리 끝나는 바람에 약 한 20분의 시간을 더 얻을 수는 있었습니다. 나중에 질문 시간이라든가 이걸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할 수 있어서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상경아 박사님께서 약 한 25분에서 30분 정도로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자 두 분께서는 약 6분에서 10분 정도씩 질의 및 토론, 또 아까 우리 사전에 사회자께서 말씀드렸지만 방청객 여러분에게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문자 메시지가 폭증을 하다 보면 집계가 안 돼서 제대로 답변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듣다가 저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또는 질의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했던 1688-0365를 거기에다가 문자를 보내시면 저쪽 뒤에서 스크린 하고 있거든요. 모니터링 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많은 질문들이 나온 공통된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7개 정도의 질문을 찾아서 답변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주제 발표를 해 주실 상경아 박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내외 귀빈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팀스 결과에 대해서 소개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팀스 연구를 맡고 있는 상경아입니다. 네, 우선 팀스는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팀스는 피사와 마찬가지로 국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성취도 평가인데
피사만큼 많은 관심을 받진 않아서 이제 팀스가 피사보다는 조금 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팀스는 4년마다 시행되는 평가고 이 평가를 시행할 때는 전국에 있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학생들이 표집이 돼서 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당장 내년에도 이제 그 팀스 2019를 위한 예비검사와 그다음에 연말쯤에 본검사가 시행이 될 거라서 그때는 여기 제주도에 있는 학교와 학생들도 표집이 되어서 검사에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팀스는 앞에서 이제 평가 혁신이 이 세미나의 주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얘기되고 있는 형성평가라든가 교실 내에서의 평가 이런 평가하고는 좀 다른 이거는 국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표준화된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대규모 평가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성이 있고 어떤 것을 줄 수 있나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연구를 참여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팀스는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해서 앞에 트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에 대한 성취도를 알아보는 건데 그 단편적인 그 시점에서의 성취도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의 성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팀스는 여러분들 자료집에는 한글 자료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팀스는 수학, 과학 영역에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는데 평가 대상은 4학년과 8학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 내외 그리고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교육 맥락 변인들이라고 해서 학습 환경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국가 간 비교라든가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교육 맥락 변인들의 영향에 대한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이 갖고 있는 강약점이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교육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객관화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요. 또 그걸 통해서 팀스를 통해서 우리 교육이 어떤 개선 방향이 제시되는 건 아니지만 팀스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 교육이 그 발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어떤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그 팀스 참여국들 수를 팀스 1995가 이제 첫 번째 주기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참여국들을 쭉 썼는데요. 이제 G4가 4학년이고 G8이 8학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기마다 4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주기마다 이제 참여국들의 숫자가 조금씩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처음에 4학년, 8학년 시작했다가 두 번째 주기에 이제 4학년 빼고 8학년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 4학년, 8학년 평가가 진행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5년에 4학년, 8학년 평가를 다 참여했다가 그 이후에는 8학년 평가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스 2011부터 다시 4학년 평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스 2011에 4학년이었던 학생들이 처음 다시 시험을 보게 됐고 그 학생들이 팀스 2015에서 8학년이 돼서 다시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학생들은 아니지만 동일한 모집단에서 표집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돼서 이번 주기에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그 4학년, 8학년이 동일한 학생 집단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팀스의 평가 영역은 수학과 과학이고요. 그 다음에 팀스가 피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피사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그 길러진 역량을 평가한다라고 하면 팀스는 좀 더 학교 교육에 좀 더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배워야 한 것을 이 학생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가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교육과정에 기반한 평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평가 틀을 매 주기 조금씩 이제 업데이트 하는데 그 과정에서 참여국들의 교육 과정을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각 국가 그 수학과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4학년에서 뭘 평가해야 되느냐, 8학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거쳐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전국에서 4학년, 8학년 각각 약 150개 학교가 표집이 되고 약 5,000명의 학생들이 이 시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년 연말에 팀스 2015 결과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팀스 2015에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취도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 환경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학년 학생들의 수학, 과학 성취도입니다. 보시면 1995에 한번 측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쭉 없다가 2011에 다시 측정이 됐습니다. 팀스는 500점을 평균으로 사용하는데 그 500점은 처음 연구가 시작된 팀스 1995에 그때 참여국들의 평균을 500점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그 이후 점수들은 계속 그거와 비교가 가능한 방법으로 예전에 학업 성취도에서 하던 것처럼 이렇게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인 상승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실제 학생들의 성취도가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의미이고요. 보시면 여기 별표는 이 시점의 점수가 지금 2015의 점수보다는 유의하게 낮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95년 처음 참여했을 때보다는 학생들의 성취도가 올라갔지만 2012하고 2015를 비교하셨을 때는 살짝 올라갔지만 큰 변화는 아닌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와 이 동북아시아 5개국의 결과를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팀스에서는 처음 평가가 시작된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해서 동북아시아에 있는 그 5나라들이 계속 상위 성취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 5나라를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그 우리나라인데요. 95년에 비해서 아까 보신 거랑 같은 그래프인데 지금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2011에 비해서 2015에 성취도가 조금씩 상승은 됐지만 다른 나라의 학생들의 성취도 상승분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순위,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제 순위는 한 단계씩 내려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수 자체가 크게 변화한 점수는 아니고요. 그다음 8학년을 보시면 재미있는 게 수학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데 계속해서 학생들 성취도가 올라오고 있고 2015에서 살짝 7점인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것도 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어서 성취도가 뭐 2011랑 2015 사이에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95년, 99년에 평가한 결과에 비해서는 성취도가 높지만 그 2003부터 2015까지는 큰 변화 없는 점수, 그러니까 등락을 거듭하면서 비슷비슷한 성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5개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보시면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쭉 상승하다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싱가포르가 이때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하고의 차이를 좀 벌리고 있고 다른 나라들하고도 우리나라하고의 차이를 이렇게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고 역시 싱가포르가 좀 많이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홍콩도 우리보다 밑에 있긴 하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과 8학년 모두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취도 자체는 큰 변화는 없는데 이제 그 아시아 국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국가들이 좀 더 약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늘 이슈가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는 굉장히 잘하는데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번 결과에서도 보시면 이제 4학년 학생들이고요. 수학을 공부하는 걸 좋아하느냐를 물어봤을 때 매우 좋아한다라는 비율이 제가 지금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19%고요. 국제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큰 현저한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그 공부 잘하는 동북아시아 5개국 나라들이 이 정의적 특성은 전반적으로 같이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좀 낮은 상태이고요. 과학의 경우도 비슷한 형태를 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4학년 학생들의 경우에 수학보다 과학을 좋아한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우 좋아한다가 40%나 됩니다. 근데 이제 매우 좋아한다는 응답 비율 기준을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아시아 그 동북아시아 5개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역시나 우리나라가 학생들이 그 학습에 대해서 느끼는 흥미 부분에서 취약한 특성을 여전히 보이고 있고 그런데 이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팀스 2011에 측정한 결과하고 팀스 2015에 측정한 4학년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2011보다 2015에서는 조금 학생들의 그 흥미도가 조금 높아지긴 했습니다. 높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그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8학년 학생들입니다. 8학년 학생들은 매우 좋아한다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다 낮아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국제 평균이나 그다음 아시아 국가들을 봤어도 다 같이 낮아지기는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절대적으로 좀 낮은 값을 갖고 있고 과학의 경우에도 아까는 매우 좋아한다가 40% 가까이 됐었는데 이 학생 이제 8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런 응답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향후 학업이라든가 직업에서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가치, 밸류를 물어봤을 때는 학생들이 여전히 그 가치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흥미에 비해서는 이 격차가 조금은 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팀스 결과를 얘기할 때 성취도에 많이 포커스를 두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팀스에서는 성취도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학교와 교실 수업과 그다음 가정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팀스 2011에서는 그 기준에 없었던 가정 환경 설문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생의 초기 학습 경험이라든가 집에서의 어떤 학습 활동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을 해서 이제 분석을 했고요. 이 방대한 설문 자료를 어떻게 제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참여국들을 봤을 때 그래도 상위 25% 범위 내에 있는 항목들, 중간에 있는 항목들, 하위 25% 범위 내에 있는 항목들 이렇게 나누어 봤고요. 보시면 스튜던트 불링이 여기 있잖아요. 학생 수준에서 스튜던트 불링이 있는데 우리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큰 이제 이슈화 되어 있고 이런 거에 비해서 사실은 이러한 수치가 보여주는 거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상당히 안전하다. 이 학교 폭력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안전한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누가 물건을 빼앗는다든가 나를 소외시킨다든가 이런 경험을 했느냐라는 걸 물어봤는데 그 응답 수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상당히 안전한 불링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 좋은 특성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정의 학습 자원도 상당히 충분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학력이라든가 집에 있는 도서라든가 그다음 학습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갖추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취학 전에 유치원 교육을 받는 비율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업을 강조하는 정도, 그 다음에 학교의 학습 자원들, 그리고 과학 실험과 관련된 실험실이라든가 그 실험 보조 인력 이런 리소스도 충분한 편이고, 그 다음에 교사들의 교육 수준도 높고, 그리고 과학 선생님이 이제 탐구 활동을 강조하는 정도, 이거 초등학교에서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정도에 있는 것들은 쭉 보시면 교사의 직업 만족도라든가 그다음에 학생의 어떤 니즈가로 인한 그 수업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학생이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수면이 부족하다든가 학습에 흥미가 없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학생이 학습을 잘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어떤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수업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활동들, 그 다음에 교사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행정 업무가 많다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학생 지도 시간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들에서 그 초등학교 교사들은 중간 정도의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 탐구를 강조하는 정도가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에서는 좀 더 낮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들일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건 뭐냐면 학생들한테 수학 선생님 수업이 또는 과학 선생님 수업이 얼마나 명료하냐, 재미있냐, 그리고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서 만든 어떤 척도 값입니다. 그런 응답에 있어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응답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학생의 소속감도 좀 낮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수학, 과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태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공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학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수학, 과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재고 있는 인식은 뭐였냐면 수학, 과학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세계를 발전시키는데 수학, 과학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이런 어떤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런 맥락이 아니라 이 현대 사회에서 수학, 과학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물어본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의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대학 진학 외에 별 관심이 없다든가 학습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관심이 적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 수업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그런 본질,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본인의 학습 경험에 의존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본인이 받았던 교육이나 아니면 현재의 학교 모습이 수학, 과학이 그냥 그 학교 공부, 진학 이외의 어떤 가치를 못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탐색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이 학교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학생들의 학력을 잘 신장시키고 있고, 나의 자녀에 대해서 나한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학부모들의 만족도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나 교실 수업과 관련된 변인들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컴퓨터 액티비티 듀링 레슨, 수학, 과학 수업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활동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편으로 나타났고, 이제 교사들이 수업을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로 이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변인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1차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여기 학교나 교실 상황일 거로 보여서 요 두 문항에 대해서만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에서의 컴퓨터 활용인데요. 보시면 이게 컴퓨터 보유 현황인데, 파란색이 국제 평균이고 노란색이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컴퓨터는 뭐냐면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물어본 게 아니라 학생이 수학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느냐, 또 학생이 과학 시간에 교사가 이렇게 PPT 틀어주는 거 말고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국제 평균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이 학생들이 수업에 쓰는 컴퓨터 보유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수학적 원리를 탐색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당연히 보유 비율도 적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비율들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팀스가 95년부터 쭉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럼 기존에는 어땠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우리나라가 한때 컴퓨터에 굉장히 투자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2003년 이럴 때는 컴퓨터 보유 비율도 현재보다 높았고, 또 교사 연수에서 정보 기술을 어떻게 그 교과 수업과 융합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연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의 자료를 보면 그런 컴퓨터 보유 비율도 낮지만 연수 중에서 그 정보 기술을 어떻게 통합하는 거냐, 그 주제에 관한 연수 비율도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정책적인 변화와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어떤 것들인가 했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어렵다고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를 했는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8학년이고 이쪽이 이제 수학 선생님들이 응답한 결과, 이쪽이 과학 선생님들이 응답한 결과인데요. 보시면 둘 다 그 학생 개별 지도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개별 지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선생님들을 보시면 수업 준비를 하는데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수업 시간에 다뤄야 될 자료들이 너무 많다 하는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 업무가 많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학을 보시면 비슷비슷한 항목들이 나오는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학생 수가 너무 많다. 과학 수업에서 학생 수가 너무 많다. 이게 수학 수업과 과학 수업의 좀 차이인지, 실험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수학 과학에서 응답에 조금 차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기의 특징은 4학년에서 8학년으로 학생들이 변화하면서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
학년이 성장하면서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인데 그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성취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4학년, 8학년 결과를 그냥 그거 각각을 봤을 때랑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원래 팀스에서 4학년 점수랑 8학년 점수를 그냥 직접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제 평균 500점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상대적인 그 학생들의 점수의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래서 좀 상대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보시면 빨간 선이 우리나라인데요. 수학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4학년 때나 8학년 때 그 평균과의 차이 점수가 유사한 수준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뭐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게 지금 싱가포르는 4학년 때에 비해서 8학년 때 애들이 상대적으로 더 성취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 다음 과학을 보시면 과학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과학이 굉장히 잘하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국제 평균과의 차이 점수도 확 줄어들면서 순위도 그 4위로 확 내려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 있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애들은 과학을 잘하고 과학을 좋아한다는 응답들이 많은데 비해서 얘네들이 8학년이 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취도도 낮아지고 과학에 대한 흥미도도 이렇게 저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학과학을 배우는 걸 좋아하느냐, 흥미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노란색이 11년 자료고요. 파란색이 15년, 그러니까 4학년, 8학년 때의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제 아시아 5개국을 같이 비교를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4학년에 비해서 8학년에서 학생들의 흥미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동북아시아 국가들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고요. 이렇게 그 흥미가 낮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사람들이 거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그 교육과정 자체가 어려워져서 굉장히 중학교 가면서 추상적인 그런 그 학습 내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흥미를 잃는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애들이 사춘기가 됐다. 그래서 우리 중2병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중학교 학생들의 응답이 다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설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흥미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낮은 거에 대해서는 이게 뭐 아시아 문화의 어떤 특성, 극단적인 응답을 안 한다든가 내가 매우 잘한다 이런 응답을 안 한다는 아시아 문화의 특성을 거론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설명들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 흥미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교육과정이 어려워지고 애들이 사춘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기 위한 노력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보시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과학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높습니다. 물론 4학년 때에 비해서는 8학년 때에 조금 부정적인 응답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같이 이제 수학과학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여전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서 한번 나왔던 건데요.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인식이 좀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 문항별로 응답을 좀 살펴봤을 때 첫 번째 이게 이제 선생님이 내가 수업 시간에 뭘 하기를 원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이 이해하기 쉽다, 이런 거고, 이 뒤 두 개는 좀 흥미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거에 대한 흥미가 있다, 또는 흥미 있는 어떤 과제 같은 걸 주신다, 이런 응답들인데, 특히나 요런 응답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좀 비율이 다른 국제 평균에 비해서 낮은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4학년에 비해서 8학년에서 응답들이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6에서 68, 85에서 58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듣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뭐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 수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 교육 설문에 있는 많은 문항들이
도대체 4학년, 8학년하고 어떤 특성이 달라졌는가 많이 살펴봤는데 뚜렷하게 이것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나 성적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았고요. 한 가지 조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4학년에서 8학년으로 가면서 탐구 수업이 상당히 비중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탐구 수업을 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4학년 때와 8학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들은 뭐냐면 선생님이 실험이나 탐구 활동하는 걸 지켜본다. 또 어떤 그 관찰하고 현상을 관찰하고 뭐 기록한다. 뭐 이런 것들에서 큰 변화가 없는데 직접 실험이나 탐구 활동을 설계한다든가 실행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의 응답이 상당히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 활동을 과학 시간에 하더라도 그게 좀 간접적으로 보는 형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로 중학교에서 과학 수업이 변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 이제 팀스 2015 자료에서 저희들이 좀 주목해서 봤던 부분들이고요.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 우리나라 학생들은 여전히 그 국제학업 성취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우선 성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학교 현장에서 이제 잘 가르치고 지도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팀스 2011에 비해서 2011에서 점수가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일부 학년에서 그게 이제 크게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고요. 성취도는 유사한 수준으로 가고 있었고, 하지만 학생들이 어떤 수학 과학에 대한 태도, 흥미라든가 가치 뭐 이런 부분들은 그 국제 평균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우리가 좀 더 학생들이 공부를 하긴 하지만 좀 더 자기주도적으로 재미있게 의미를 찾으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우리 그 교육 환경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특징적으로 취약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는 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났는가를 살펴보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스 결과가 이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나라 교육 특징이 이런 부분이 특징적이다라는 걸 보여줄 뿐이고 그 이유는 이제 우리들이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살펴봤지만 특히 4학년에서 8학년으로 가면서 과학 부분에서 학생들의 성취도가 이게 저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의 어떤 과학 교육 과정의 연계성이라든가 수업 방법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생들이 좀 무난히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이 그러는 그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토론자님들 앞으로 올라오시고요. 중간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올라오십시오. 시간 정리하는 과정에 몇 가지 그 제언도 해주시고 했는데 학교 현장에서 이 수학 과학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는데 실은 아까 여기에 문제점들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연구사님께서 아마 다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평가를 바꿔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참 숙제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뒤에도 나올 세션이지만 결과 평가에서 과정 중심으로 평가를 바꿔야 된다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과연 과정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환경이 갖추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과연 그걸 누가 만들어 줄 것인가. 모두의 숙제일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방법에 대한 것들을 우리 이번 시간에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먼저 주제를 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인재과의 고영철 장학사님 저하고 한 5, 6년 전에 장학사 생활을 하면서 밤새 과학 축전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과학을 흥미롭게 또 재미있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한 우리 장학사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자, 아까 우리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연 교육청 입장에서 한번 입장을 들어보고 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먼저 고영철 장학관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영철입니다. 앞에 강연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학은 좀 괜찮은데 과학이 더 문제다. 근데 실은 저는 그게 주로 점수 얘기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점수, 결과. 저는 점수가 좀 낮은 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실은 연구원이 발표할 때 걱정스러웠던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서 흥미가 없다. 과학에 대한 가치를 못 느낀다. 이 부분에 저는 굉장히 무겁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가치도 인식 못하는데 상위권, 글쎄요, 이게 그 점수가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들으면서 계속 했고, 사실 토론 준비하면서도 그런 쪽에서 생각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나라 아이들이 과학에 또는 수학에 흥미도 낮고 과목에 대한 가치 인식도 굉장히 낮은데 점수가 높다면 좀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그거는 뭐 딱 하나로다. 우리 선생님들이 뭔가를 얘기하면 항상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입시 때문에 어렵습니다. 모든 게 이제 입시 때문인데 결국 수학과학을 재미있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데 또는 좋은 학교 진학하는데 수단으로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과목에 대해서 어떤 흥미를 못 느끼는 거죠. 여기에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리 학습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로지 반복 학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만 노력을 하지 뭔가 재미를 느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된 것은 결국 우리들의 책임이죠.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면 유능한 교사라고 생각하고요. 학교 당국도 어떻게 합니까? 좋은 대학 많이 보내면 우리 학교 명문학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사회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 결국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교육 공동체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애들은 그렇게 커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론 준비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학업성 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는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학생 요인이 한 50%가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 요인이 독립적인 게 아니고 결국 주변에는 교사 요인이나 학부모 요인, 사회 요인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종속적인 그런 요인을 갖고 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거를 이제 연구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흥미를 더 심어주고 그 과목에 대한 가치를 더 인식시켜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교사뿐만 아니라 사회 그리고 학부모들 이렇게 여러 교육 공동체가 같이 힘을 써야 되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과학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흥미를 느끼게 해주려면 먼저 교사 자신부터 과학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과학하면 최고의 과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저의 과학 활동할 때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 자신이 자기가 지도하는 과목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 자긍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교과 관련 각종 연수도 받고 스스로 전문성을 함양하는데 결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입시 때문이라고 자꾸 핑계는 되긴 하고 있지만 사실 수업 자체가 너무나 일제식 수업이고 교사 중심 수업입니다. 그래서 수업이 바뀌어야 된다. 수업이 재미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생 중심으로 수업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과학 선생님들한테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 실험 탐구 활동을 많이 하고 수행평가를 과학 같은 경우 많이 하는데요. 그 수행평가 학습지를 이렇게 보면 전부 교사 중심입니다. 평가하기 좋도록 관로 놓고 거기에 답 적으면 몇 개 썼나 몇 점 이렇게 평가하기 좋도록. 그 다음에 아이들 실습 보고서 실험 보고서를 쓸 때도 선생님이 다 제시해 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은 탐구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할 여지를 주질 않습니다. 따라하면 요리 레시피처럼 따라만 하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그런 식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문제죠.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실험 과정까지도 선택하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선생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도권이 있고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모든 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일방적으로 수업하고 나한테 선택권이 없으면 아이들은 안 하죠. 제가 그 과학탐구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R&E를 이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데 교사가 준 주제로 하면 애들이 굉장히 속적으로 참여한대요. 근데 애들이 주제를 선택하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이들에게 주도성과 선택권을 줬기 때문이죠. 앞으로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주도권과 선택권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자꾸 경험해 줘야 됩니다. 대학교 나온 사람 그래도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데 집에서 형광등 하나 못 갈아 끼는 게 사실 가정주부들 현실 아닙니까? 전혀 이론적으로만 뵙지 이거를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학에서 배운 것들을 자꾸 실생활에 적용해보고 공학적으로 활용도 해보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시켜줘야 정말 쓸모있는 과목이다. 내가 이 과목을 배움으로써 이 다음에 굉장히 유익하게 이제 삶을 영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그거를 가치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과학 선생님들 탐구 실험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실은 지금까지의 탐구 실험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를 뻔히 알고 있고 그 결과로 확인하는 실험들을 주로 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레시피까지 다 주어지고요. 그거보다 아이들에게 어떤 큰 단원이 끝났으면 프로젝트 비슷하게 그 단원을 총괄할 수 있는 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이 몸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그 몸에 대해서 아이가 뭔가 알고 싶다. 그걸 자기가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탐구 활동하는 그런 기간을 정해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탐구하게 한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게 자꾸 그러니까 용인해주고 그거를 격려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3M에서 포스트잇 아주 유명한 상품이죠. 그게 접착제를 만들다가 실수해서 잘못 만들었고 이게 우리가 포스트잇이라는 그런 뭐라고 합니까? 히트작을 만들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과만을 자꾸 강조한다면 아이들은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자꾸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도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험이나 탐구활동할 때도 아이들이 안전에 위배되지 않은 그런 실수를 하거나 또는 좀 실패를 하더라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인해주고 그거를 그대로 보고서에 써도 감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건지 다시 자기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격려해 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선생님들하고 저는 의견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뭐 우리 그 사회를 보신 그 선생님께서 과학에 대해서 저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다른 어느 시도보다 저희도가 과학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잘 돼 있습니다. 실험 기자재, 그다음 농어촌 소규모 학교까지 대학생 실험 보조교사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만 있다면, 마음만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거고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는 저희들이 8월 달 그리고 9월, 8, 9월에 수요를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 선생님들 학교에서 화이팅해서 우리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도, 전 점수보다 흥미도와 가치를 더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학 선생님으로서 또 과학 교사들을 리더하는 우리 장학관님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 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요청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학 부분인데요. 저도 개별적으로 보면 저도 수학을 전공했지만 우리 제주도 우리 수학생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수학 체험전이 있어요. 벌써 한 몇십 년이 됐는데 다른 타 시도에 모델링이 되고 있죠. 전부 와가지고 보고 와서 베껴서 타 시도에 다시 수학 체험전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장학과님도 열심히 고생을 하셨는데 한 가지 선생님들 그 여기 모신 이제 여러분들 방청석에 계신 분들도 그러겠지만 혹시 국포자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영포자. 유독 수포자라는 말을 씁니다. 수포자. 수포자가 늘어나고 있다. 수학 포기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할 때는 진짜 수학은 아름다운 학문이다 이렇게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고 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진짜 요즘 아이들 보면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수학을 전공하시고 장학과님으로 계시는 문영봉 장학과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영봉입니다. 우리 그 고영철 그 장학과님께서 그 수학은 좀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IMO가 이제 발표가 했는데요.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했습니다. 서울과학고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전부 금메달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과연 수학에서 수학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왜 학생들이 그렇게 성취도에 목매달아서 공부한 학생들이 나중에 나가서 수학이 즐겁다, 아름답다, 우리 말씀했지만 그런 걸 느끼면서 수학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은 그 연구 결과들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기회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 연구 결과들이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어떤 그 정의적 영역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낮게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 정의적 영역을 높일 것인가 하는 그런 방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가 정의적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할까 합니다. 오직 그 하나만 갖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할까 합니다. 제가 집에서 좀 연습을 했는데 원고를 안 보고 이렇게 하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막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원고를 이렇게 보면 딱 정해진 6분 안에 딱 들어왔는데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좀 많이 그려지긴 하는데 제가 원고를 좀 살짝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 수학, 과학 성취도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신감, 흥미, 가치인식 이와 같은 그 정의적 영역에서는 최하위권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그 인지적 측면이 정의적 측면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고 우리가 수학 수업에서 보면은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고 이해하며 명확하게 기억하고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인지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피사나 팀스와 같은 그런 시험에서 정의적 영역에서는 하위권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중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와 가치인식 변화가 수학의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수학에서 흥미를 계속 유지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성취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가치인식과 관련해서는 그 부정적인 그런 학생들보다는 긍정적으로 변하는 학생들이 성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팀스 2015 결과 아까 그 발표한 걸 보면 싱가포르가 성취도가 1위이면서 흥미도가 5개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능력 위주의 그런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초등학교 5학년에서는 수준의 수업하고 있고 초등학교 졸업시험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게 되면 학생 스트레스도 좀 받고 해서 성취도가 1위지만 정의적 영역이라는 부분, 태도 면에서는 좀 높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어떤 수학교육의 철학과 목표를 어떻게 두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여건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앞으로 교육의 정책에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저는 정의적 태도 개선에 대해서 수학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한 8가지 정도로 요약을 받았습니다. 첫째, 통제적인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학습자에게 자율성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수업 환경 조성과 협동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흥미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2015 개정교육과정의 안착이고 또 학생 참여형 중심이 되고 과정 중심 평가가 되는 그런 교육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송미정 학생님 저기 앉아 계시지만 교육과정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잘 되어 있다. 그렇지만 대입이라고 하는 그런 입시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역량이 있어가지고 그 잘된 교육과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정식으로 딱 학급에 들어갔더니 학생 수도 많고 또 교실 환경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고 그러면 기존의 방법을 고수해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수학의 추상성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갖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과서는 쉽고 재미있는 수학을 지향하며 학습량을 줄여야 합니다. 넷째로 2012년 우리가 제1차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이 발표가 되었고 이어서 2015년에 수학교육 종합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지금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 수학 축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수학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교육의 전반적인 수학 교육의 방향을 다시 제고하는 그런 교육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째로 학생들의 실생활 데이터를 다루고 표현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해질수록 재반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컴퓨터, 그 다음에 계산기 이런 거를 사용하는 여건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산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의 답을 이렇게 우연히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떤 선생님이 100m 기록을 하는데 답이 루트 150초입니다. 루트 150초. 그런데 실생활에서 루트 150초라는 것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쇼트트랙 선수가 요즘 평창올림픽에서 나오지만 소수 셋째 자리까지만 판단해서 합니다. 근데 루트 150초라고 하는 것은 무한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실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계산상으로 나오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계산기 사용에 익숙해지는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수학이 되어야 어떤 정의적 태도를 기르는데 좀 기한다고 봅니다. 여섯째로 수학 체험 활동이나 수학 문화학습 견학을 통한 수학적 원리를 발견해 보게 합니다. 제가 제주도 전체 문화재되고 자연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보다가 수학적 원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떤 매스터의 장으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일곱째로 대입의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팀스 2015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 및 학교급에 따른 수업 특성, 변화 등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학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은 저희들도 오늘 여기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사전에 교류도 하고 토요 토론을 많이 하고 와서 이제 좀 해야 되는데 방식이 좀 우리가 좀 언어를 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각자가 필요한 질문 서로 이렇게 한두 개씩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따가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관중석의 질문들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사회자로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툭툭 언론에 터지죠. 뭐 피사든, 뭐 우리 팀스든.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 잘 모르는 분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그러면서 항상 나오는 게, 그 성적은 좋다. 결과는 아주 최상이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괴롭힌 단어들, 흥미, 자신감, 이런 부분은 최하위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분석들을 우리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 결과들을 이렇게 나왔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어디인가 건의하고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 위원님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냥 뭐 평가 결과만 발표하는 게 아니고 어디엔가는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네,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연구소에서 데이터 분석하고 뭐 이런 일 하는 사람이어서 사실은 학교 현장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세한 이제 구체적인 정보들이 없고 그래서 오늘 오히려 이제 토론해 주신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그 시도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접목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이 이제 좀 그 낮은 편이다라는 얘기들이 진행되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뭐 했냐, 이제까지 뭐 개선된 게 왜 없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4, 5년 전에도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거를 아예 연구 주제로 걸고 연구를 진행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사실 있었고요. 뭐 저는 수학 교육 잘 모르지만 뭐 스토리텔링 뭐 이런 그 교육 과정에 도입되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과학에서 탐구 활동 계속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학생들이 재미없게 공부를 한다라는 건 이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그 성취도에서 1등, 2등, 3등 이거에 굉장히 민감한 것처럼 정의적 특성에서 최하위권 이 말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최하위권이라는 말이 굉장히 민감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사실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좀 일반된,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조금 저희랑 다른 경향을 보이긴 했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어떤 면에서 학생들한테 요구되는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수학과학 공부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 수학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되는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그거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논의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교육과정 내용을 줄이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습 부담을 줄이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팀스 문항을 출제할 때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4학년에서 뭘 평가할 건가, 8학년에서 뭘 평가할 건가를 이제 같이 논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국제평가에서 이건 4학년이나 8학년에서 평가해야 된다라고 들어오는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안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5, 6학년에 가르치거나 9학년 이후에 가르치는 내용들이 다른 나라들에서는 많이 가르치는 수준이고 국제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걔네들이 평가 요소로 들어오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인다는 게 과연 학습 내용을 덜어내는 방법이 그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교과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과연 그것만일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긴 하고요. 사실 제가 주변에서 보면 아이들이 수학 안 어렵다, 공부할 수 있다, 선생님 수업 다 이해한다. 그런데 시험을 보면 시험이 어렵다.
그러니까 문제가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고 많은 문제를 짧은 시간에 아주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어떤 기초 개념들은 우리가 충분히 적절한 시기에 도입을 해서 기초 개념들은 학생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닌가 비전문가로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아니요, 그 학습량을 그 아까 줄인다는 개념에서 저도 이제 팀스에서 보면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불일치하는 게 한 20%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면 그 약수와 배수 수학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음 학년에 해야 될 것을 그 전 학년에 가지고 다른 학년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습량 그 교육과정의 그 내용 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수학을 가르쳐 보면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이 엄청난 양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가서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많은 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습량을 줄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국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과연 이게 1학년에 놔야 될 것인지 2학년 학년에 어디 놔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국제하고 좀 비교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 교육과정은 이 단원은 어디에 놔을 것인지 그 국제 비교해가지고 그걸 학습량을 우리가 좀 더 놔야 된다. 그런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비교해가지고 우리는 덜어낼 건 덜어내고 국제 수준에 안 맞는 것은 과감히 없애고 그렇게 하면서 맞춰가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지난 바로 이제 잉크도 안 말랐네요. 여권에 잉크도 안 말랐을 것 같은데 11월 5일부터 해서 영국 아일랜드를 학교를 교장연수 일환으로 외국 학교를 갔었습니다. 거기에 마침 참관한 게 수학 교과였어요. 근데 수학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들 중에도 수학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교과서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도 이제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 대해서 나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학습량은 줄였다고 하면서 단원 수만 줄이지 결코 학습량은 줄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결국 교과 이기주의가 아닌가. 거기에서 보면 거기에서도 대학 교수님들이 각각 전공이 있고 그거를 안 줄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우리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그 부분은 좀 정말 적정 수준의 학교에서 학생들 중심으로 수업할 수 있게 물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그렇게 해서 교과서가 그대로 나오니까 요즘은 일선에서는 거꾸로 교육과정 재구성해서 통합하고 안 배울 건 떨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안 가르쳐주면 양심에 찔리는 내가 이거 안 가르쳐주면 우리 애가 손해볼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자체부터가 이렇게 줄어들어야 실은 선생님들이 좀 마음 편하게 그런 수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좋으신 말씀 많이 듣고 갑니다. 제가 모르던 부분들의 이야기고 사실은 제가 교육과정 전공자가 아니고 이제 교과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제 경험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 것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과정 논의에서 전문가들과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같이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특별한 질문 없죠. 우리 교육청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컬 들어보시죠? 글로컬. 예, 가장 지방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실은 저희들 제주도 교육은 전국 어디에 가서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이제 국제적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아닌 국제적인 위치에서 수학, 과학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아이들의 행복과 그 다음에 가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다짐,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보면서 자 이제 질문이 올라와 있는 여러분들 그 문자 보내셨나요 혹시? 지금도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써주시면 질문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준비가 되셨나요 혹시? 질문 들어온 게 있나요? 예, 질문 들어온 게 있다면 스크린 한번 띄워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도입해서 하는 부분이라 준비되는 대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뜨나요? 예. 예. 아우, 막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다 읽죠? 자, 하나 찍어주시죠. 그렇게 딱 보면, 예. 자, 수학과 과학이 본질적인 가치와 그 효용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나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사 개인 수준의 자료가 아닌 국가적으로 제공되는 실질적인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건 장관님들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예,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학습 자료나 우리가 선생님하고 합치면 교수학습 자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교수학습 자료는 우리 에듀넷 티클리어라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교육과정이라든가 뭐 모든 거를 망라해가지고 다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흩어져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그것을 한 곳에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수업하다가 이것이 내가 공유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든 그 자료들 또 개인 선생님 하는 모든 자료들이 에듀넷 티클리어라고 하는 그런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질문의 의도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자료들은 아마 많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 것 같고 혹시 다른 나라 자료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저희들도 지금까지 봤는데 뭐 미국 수학 중학교 2학년 수학 자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공유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계속적으로 이제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좋은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컴퓨터가 끝났나요? 예, 그거와 덧붙여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도 교육청에서 일도 많이 했고 자료를 만들어서 현장에도 배포했지만 잘 안 씁니다. 잘 안 씁니다. 선생님들 우리 아시잖아요. 학교에서 장학자료 엄청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장학자료 이제 해서 보내면 도서관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있긴 하지만 실제로 선생님 개인이 만든 자료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보면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괴로운 질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딸이 고 2학년입니다. 수학을 힘들어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쓰지도 않을 미적분에 목숨을 건다. 현실적인 문제네요. 시험도 너무 어렵게 낸다.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재밌는 수학을 최소한의 분량으로 했으면 한다. 그 시간에 내 딸이 좋아하는 세계사나 음악에 더 시간을 들어가게 해주라. 참 괴로운 답변. 장학관님 하십시오. 예. 입시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을 얘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적분이 필요 없다 하면 미적분 선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가 있습니다. 그 진로에 맞춰서 선택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인문반 자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영학이나 경제학 같은 경우는 진짜 미적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서 인문반 나왔지만 경영학 갔을 때는 대학 가서 곤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경영을 간다 그러면 이제 문이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적분을 택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신문방송학과 간다. 미적분 필요 없다 하면 안 하고 진짜 좋아하는 것을 택해서 할 수 있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 개정교육과정이 대입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원래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학관님 발표하면서 결국 이제 여기 계신 우리 교육 가족들도 전부 다 이제 학부모님이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이들의 진학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 애가 여기서 보면 공부하고 싶은 게 다른 쪽인데 억지로 수학을 공부하는 건 결국은 대입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평가에서 입시 제도가 모든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입시 제도 자체가 교육의 본질을 너무나 많이 왜곡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고쳐지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육 과정이 나와도 결국 공연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 뭐 수시가 많이 확대되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뭐 수능 없이도 간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기본 컷을 맞춰야 되니까 다른 스펙도 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이중 부담이 생겨버린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2015 개정교육과정도 성공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답변들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답은 없고 이제 앞으로는 연구해서 좀 더 아이들이 편하게 수학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장학과님들이 밤새면서 더 고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문. 피사와 팀스의 평가 결과가 연계성이 높게 나오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컴퓨터 유문학 계산기 도입이 학생들의 역량을 함양하는데 얼마만큼 영향을 준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용사님이 잠깐 볼까요? 연계성 부분이니까. 피사는 읽기, 수학, 과학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피사가 2015년에 피사 결과도 팀스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 피사 2015는 주 영역이 과학이었는데요. 과학 결과가 피사도 비슷하게 약간 내려가는 형태의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팀스랑 거의 비슷했는데요. 살짝 떨어지지만 유의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피사는 고등학교 1학년이 주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4학년, 8학년 고등학생 이렇게 넣고 봤을 때 이렇게 하얀 곡선을 이렇게 점점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경향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컴퓨터나 계산기 도입 관련해서는 팀스가 2019년에 이제 지필평가에서 피사에서 하는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는 평가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서 검사를 하니까 계산기를 사용하는 문항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이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답이 나오는데 이게 손으로 풀어서는 답이 딱 안 떨어지는 뭐 이런 문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친구들은 예전에 다른 이제 평가 같은 걸 시켜보면 답이 안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해서 소수 셋째, 넷째까지 계속 구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우리 수업의 특성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계산기를 사용하는 게 학생들이 지나치게 어떤 계산에 대한 연습에 때문에 질리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계산을 함으로 하다가 다른 부분에서 실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만회할 수 있고, 수학과 전공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이제 계산기를 도입하면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계산기를 좀 덜 씁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계산 능력도 중요하게 길러야 될 능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계산기를 좀 덜 쓰다가 중학교 가면 이걸 많이 풀어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결과를 봤더니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에서 많이 쓰다가 중학교 가면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아마 시험 볼 때는 계산기를 못 쓰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렇게 연습을 시키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계산기 사용에 관한 어떤 원칙, 그런 것들이 좀 더 정립이 돼야 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과학뿐만 아니라 정보도 곁다리로 장학관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 그 초등학교에서 오신 교장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내년에 아마 초등학교에는 태블릿 PC가 더 보급이 많이 돼서 아마 3학급 정도 그러니까 4, 5, 6학년은 이제 무선망이 다 갖춰질 거고요. 그리고 태블릿 PC가 농어촌은 2학급 분량이면 충분히 다 되니까 아마 커버가 될 것 같고요. 저희 시내에 있는 큰 학교도 3, 4학급 정도 규모의 그 학생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 PC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게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 무선망이 실은 주제탐구 활동에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과학실에 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이제 입찰을 봐서 12월 달 되면 학교에 가서 이제 중고등학교도 모든 과학실에 이제 무선망을 갖춰서 아이들이 수시로 정보 검색을 하면서 실험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은 아마 타 시도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수학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수업 시간이나 시험 볼 때 계산기 사용을 거의 통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까 우리가 피사나 뭐 이런 것처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춘다 그러면 그걸 활용하는 방안들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 장학과님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생활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제는 그 삼각함수 하게 되면 특수과목만 나옵니다. 30도, 60도, 90도. 예, 다른 거 안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제 높이 재발해서 나올 때 뭐 26도도 나오고 27도도 나오고 오는데 그런 거는 학생들이 손을 못 댑니다. 계산기를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계산기 사용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이고요. 예, 다음 질문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서너 개 더 할 수 있나? 예, 보겠습니다. 예, 다음. 학교에서는 학생 중심 과정평가, 하브루타 등의 최근 교육계획 동향으로 수학과학에서 시험 중심 다양한 긍정적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다시 학원에 가서 과거식 일제 학원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팀스 평가 결과가 중학교에서 낮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수업 방향을 잡기가 어렵다. 근데 이제 이 질문 드리면서 저도 실은 그 문항을 제가 정확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몇십 년을 했는데 이게 팀스 우리가 선발이 안 돼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의 유형이라든가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이 유형을 따라가야 될 게 아닌가. 국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이 국제 유형에 맞는지. 우린 주로 오지선다잖아요. 오지선다. 단답형. 서술형 평가보다는. 그럼 이 문제의 유형들 혹시 연구님 아세요? 문제 유형?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네, 팀스나 피사는 문항을 전체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그 공개를 하고 있어서 아마 문항을 많이 못 보신 것 같습니다. 네, 팀스의 경우에는 이제 선택형도 있고 서답형도 있는데 이제 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뭐 이렇게 그린다거나 과정을 표시한다거나 이런 이제 문항들 우리가 지금 이제 서술식 평가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문항들을 보면 그냥 그 지식을 직접적으로 묻는 것보다는 좀 더 그 어떤 생활 소재와 연결 지어서 이제 문항 상황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피사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제 컴퓨터 기반 평가로 이제 그 전환을 했고요. 팀스도 조금 늦었지만 이제 그 컴퓨터 기반 평가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전환하면서 구체적으로 문항이 공개가 되긴 하겠지만 컴퓨터를 활용한 상황으로 가면서 조금 더 학생들이 답을 하는 방식이 열려 있게 되고 그리고 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작용하는 문항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평가 방안들을 좀 다양화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저는 이 문항을 보면서 참 이해가 사실은 좀 안 갔습니다. 학교 교육이 학원 때문에 이게 영향을 받는다는 건 사실 우리가 생각해볼 교사로서 자존심이 문제이고 생각해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결국 우리가 학원은 학교의 내신 성적 관리를 위해서 주로 중학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출제 방식이나 어떤 평가할 때 과정 중심 평가라든지 출제 방식이 바뀌면 학원은 글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원 때문에 우리 수업하는 게 혼란스럽다면 이건 교사가 문제 아닌가요? 저는 그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재작년에 혁신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모학교에 갔는데요. 학원에서 항의가 빗발친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명중을 시키려고 해도 명중을 못 시킨답니다. 적중을 못 시킨대요.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체가 선생님이 평가의 고유권을 갖고 있고 그거를 제대로 행사한다면 학원이 어떻게 우리가 학원에 의해서 우리 수업 방식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저는 참 이 부분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선생님들이 보다 자신감을 갖고 평가에 임해야 되고 특히 내년부터는 고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도 그 부분에 더 자유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자신의 자신감을 갖고 평가권을 행사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학원의 영향을 안 받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신문 아마 보셨을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영어 방과 교육이 없어진다. 학부모들은 난립니다. 그 문제가 있죠. 학원으로 다시 가는 아이들, 못 받는 아이들.
저는 이제 한 가지 바람은 뭐냐면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고 세워질 때 좀 앞을 내다보는 그런 정책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앞으로 학점제 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도 도입이 되고 교육과정도 이제 바꿔지고 있는데 정권이 바뀐다 그래서 이게 확 바뀌어서 또 이렇게 해버리고 지금까지 되어오던 게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결국은 현장에 너무나 많은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거에 미처 대비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 바뀌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진짜 많습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 교육청도 뭐 교육부에다 많이 건의를 하시겠지만 그런 교육과정 하나하나를 짤 때 또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진짜로 앞을 내다보는 진짜 시범도 많이 거치기도 하고 이게 괜찮다라고 하면 또 한 가지 문제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학교에 똑같이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 사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 구급법을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까 어느 부모님 말씀, 그 아이들에게 미분적분을 가르친다고 의미가 있을까? 그 교육과정에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장시간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거의 1시간 됐어요. 예, 벌써 1시간이 됐는데 질문해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예,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상경화 연구위원님 그리고 두 분 장학관님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결국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적은 좋지만 항상 만족도, 자신감, 흥미는 최하위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이러한 속상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이 마련되기를 우리 같이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 제주교육 심포지엄 첫 번째 주제 발표 및 토론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